좋은 엄마 교실. 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든 엄마입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올 줄 알았는데. 처서인데. 속았어요. 그래도 습도라도 좀 낮아지길 바랬는데. 새벽에 너무 덥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그쵸. 습도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꺼야 하는지,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는 보혜인 가족치료 이론 8장 보셨어요. 다 같이 다세대 정서 과정인데요. 다세대. 여러 대를 걸쳐 오면서 만들어진 정서 체계, 그 정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 책 285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의 기본 분화 수준은 다세대 정서 체계 안에 정착되어 있는 관계 과정의 결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기본 분화 수준이 다세대 정서 체계 안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관계 과정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미 세대를 걸쳐오면서 만들어진 게 나에게 도착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읽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단순히 아빠가 왜 그래, 엄마가 왜 그래 그랬다가 가족 체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아버지의 역사를 돌아본 후에는 또 할아버지의 역사를 또 돌아보고 하면서 와,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의 그 삶의 형태들 그리고 그 고난들이 나에게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우리가 오늘 조금 슬픈 얘기 해야 되나요? 제가 슬픔을 기쁨으로 호기롭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들었었던 감정은 아빠에 대한 원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구조를 보니까 이제 엄마는 오빠랑 가깝고 아빠는 저랑 가까운 그런 삼각관계가 있었고 그게 정신분석적인 용어로는 근친상간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무서운 단어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아버지가 질서를 단단히 잡아주셨으면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이렇게 벌어졌고 제가 그 가족 구조 안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왜 아빠는 이렇게 약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저희 아빠도 약한 아버지가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저희 아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할아버지가 부재하셨었거든요. 다른 곳에 가 계셨어야 해서 이젠 7남매셨는데 할머니의 가장 의지할 만한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남편처럼 아들처럼 옆에서 알뜰살뜰 살피는 그 역할을 아빠가 하셨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재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 약한 기능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 할머님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부재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려운 일로 부재하셨는지 아니면 좋은 일로 부재하셨는지. 어려운 일로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으셔서 가족들이 다 많이 힘들었었던. 그럼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아빠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고 이제 할머니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미 할머니와 아빠 세대 때부터 아들과 엄마가 너무나 밀착된 그런 관계가 있으셨고 근데 이게 아버지의 부재를 오래 겪고 그 상징적인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약하다 보면 그렇죠. 저희 아빠도 아빠가 되셨을 때 그 든든한 아버지로서 서기가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상을 대체할 만한 어떤 스승이 계시면 또 그 아버지 자리 대신 좋은 조언을 듣는다든지 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런 힘이 되실 만한 분이 그러니까 부재하셨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엄마랑 아들이랑 엄마는 여자고 아들은 어리고 약한 분 두 분이서 같이
서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셨겠네요. 네.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보다는 조금 그 엄마의 버팀목으로서 과대자기처럼 되셨어야 했기 때문에 또 스승을 만나기가 더 어려우신 상황이 아니셨을까. 그렇죠. 엄마 앞에서 아들로서 그 약한 아들이 아니라 힘세고 엄마 내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과대자기를 발달시켜야만 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 어른처럼 말하고 행동했어야만 하는. 그랬다 보니까 저희 원가족에서도 몸은 크셨는데 사실 그 내면에 쌓아지는 그 그렇죠.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따뜻한 아빠셨지만 그 가장으로서 단단함과 보호막을 이렇게 형성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의 원가족에서도 엄마와 아들이 가까웠으니까 그것이 저의 원가족에서 반복되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결혼하시고 나서 부부가 이제 완전히 친해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할머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시어머님과 잘 지내면 나는 내 아들과 잘 지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네. 저희 가족이 시댁 근처로 또 이사를 왔어요. 지역 이동을 해서.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서도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효자셨거든요. 여기 다 효자시죠, 우리나라. 그렇다 보니까 친가에 많이 치우치셨고 가정의 대소사를 엄마와 의논하시기보다는 원가족과 시댁 식구들과 의논을 하셨고 그러시면서 두 분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셨었던 것 같아요. 내 남편과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을 시누이들이나 시댁에 가져가서 아버님이 상의를 하신 거예요. 네네. 상의를 하실 수는 있는데 결정은 엄마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고 저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사가 꾸려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아빠를 원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빠도 할아버지가 부재하셔서 그 고통받은 시간들 때문에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이 책 285페이지에 부모는 그들 자녀의 특정 분화 수준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냥 가족 과정 안에 있는 두 사람일 뿐이다. 이 문장이 되게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누가 원인 제공자고 누가 피해자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다세대의 정서 과정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른 선생님들은 분화 수준이 높은 가정 환경이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니 어머님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도 뜨네요. 이거 보면서 이번에 부모님이 되게 좀 딱했어요. 왜냐면 그 윗세대 조부모님들이 일제시대를 건너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다 이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친정 부모님하고 계속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가족 적응력이 좀 늦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엄마랑 친하셨나 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재밌네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기독교에서는 그 결혼 후에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런 걸 이렇게 교육을 받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는 두 부부가 연합해서 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가족에서 항시 매일 자주 이 책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양적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경험되는 것들이 우리는 그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채워야 된다. 바뀌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친정 어머님이랑
당연히. 이제 그래서 287페이지에 가족의 적응력이 떨어질 때 만성 불안이 증가하고 가족 기능이 퇴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에겐 거의 통보였어요.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할 테니 이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나는 할 테니 당신은 협조해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원래 부부가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아주 뒤늦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기 임신하면 친정집 가 있고, 뭐 애기 나서도 친정 가 있고. 근데 남편이 직장 생활 때문에 집에 잘 없어서라는 핑계가 있었지만 사실 그 와중에 적응하려면 또 했을 텐데. 그렇죠. 네. 하려면 하죠. 그런데 제가 아는 분도 정말 좋은 아파트를 결혼해서 이렇게 사놓고 나서 거기서 요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한 3년간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이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나 엄마와 융합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엄마와 융합된다는 얘기는 남편과 상당히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다. 그런데 뭐 이제 남편분께서 잘 그냥 차용을 해주신 건가요? 네. 오히려 남편은 자기가 없으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친정 옆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상황이 더욱 그렇긴 했겠네요. 네. 미안하셔서 그랬을 그렇죠. 것 같아요. 결혼 네. 초기에. 왜냐면 그 이사를 가기 전에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살았는데 진짜 외딴 아파트에 뭐가 없는 동네로 간 거예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렴한 곳을 구해서 갔는데 뭐 슈퍼를 갈래도 안 되고 차도 없고 아기는 아직 어리니까 거기서 저는 과자를 먹으면서 밥을 때우고 아기 밥만 차려주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남편한테 당신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거나 아니면 친정 부모님 아예 가까운 곳에 구했으면 어느 곳에든 적응해서 잘 살았을 텐데 너무 중간에 동떨어져 있어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한테는 그 부적응이라는 게 너무 이제 현저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조금 들으면서 그래도 엄마를 많이 좋아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나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안 가셨을 것 같거든요. 네. 엄마한테. 남편이 오히려 저희 친정에 가자고 해도 제가 안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많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다혜 어머님은. 네. 저도 안 가거든요. 그냥 내 집이 좋고 엄마에 대한 기대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던 걸까요? 나나 어머님은? 그냥 저는 엄마가 해주시는 게 편하다 좋다 이거보다 부담스럽다 이게 좀 있어요. 과하세요. 좀. 투머치가 조금 있으셔서 거기까지만. 네. 저희가 간다고 전화를 미리 드리면 한 일주일 전부터 뭐를 사놓고 뭐 대청소를 하고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너무 과하게 뭔가를 이제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한테 못 해줬다고 생각을 본인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는 엄마의 스스로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한테는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해주고 막 했는데 저는 둘째이자 이제 막내인데 저는 거의 투쟁을 해서 얻어내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연세도 드시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시니까 제가 툭툭 던졌던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으시면서 저한테 뭔가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상황에 내가 있지 않아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 뭐 아빠는 그랬을 수도 있어.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엄마도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이렇게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화만 내고 막 분노만 나고 날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랬을 수도 있어. 네,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파트가 더욱 그렇죠. 이 파트는 우리가 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우리 부모들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삶에 다시 적용하면서
그동안 감정적으로 됐던 어떤 관계가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나나 어머님은 그 어머님이 잘 못해줬던 거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이 출산하시고 이렇게 산후조리 해주고 하실 때 어머님이 오셔서 혹시 도와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원치도 않았고요. 네. 상당히 독립적이고 서로 분화적이십니다. 제가 엄마랑 붙어 있으면 뭔가 서로 힘들다는 걸 저는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엄마한테도 좋을 게 없고 나한테도 좋을 게 없다. 네. 좀 부대낀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가 이렇게 엉켜진 네.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엄마가 너무 막 과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고도 셋째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가 그 아이한테 한 모습을 보고 본인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애기 기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오빠한테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은 네. 그 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하셨었나 봐요. 굉장히 엄하시고 네. 많이 맞고 네, 혼나게도 굉장히 많이 혼나고. 우리 세대들은 참 많이 맞았어요. 네, 집에서도 많이 맞고 학교에서도 많이 맞고. 뭐가 많이 선생님들은 부러졌죠. 왜 그렇게 때린 거예요? 진짜 수업 시간마다. 맞아요. 아유, 진짜. 근데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때리는 문화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밀어붙이고 잔인한 그런 체벌이 이후에 형성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부를 이렇게 배우다가 뭔가 잘못해서 정말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는 집에 어머니에게 가서 혹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린 후에 허락을 하면 네가 맞을 매까지 준비해서 온 다음에 그 매로 체벌이 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대 어땠어요? 정말 너무한 선생님들 많으셨죠. 네.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충분히 고민을 안 한 결과가 아닐까. 시대적인 실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 가정이라는 건, 정서 체계라는 건 가족원들 간의 정서적 분리를 촉진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향후에 각 개인들이 어떻게 기본 분화 수준을 형성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럼 이 책 보시면서 나를 좀 체크하게 되지 않나요? 나도 이거 실수하고 있었네. 이거 좀 잘못하고 있었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크가 되셨나요? 저는 다행히 공부를 하고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건 제가 행동하는 것이 미래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향후에 이 분화 수준을 만드는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많이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원가족에서 경험했었던 일들을 제 가족에서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혼할 사람과 다행히 지금 남편 된 그 사람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약한 아버지 상이 제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남성 상에 대해서 제가 좋은 표상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결혼을 하면 남편을 좀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가정의 질서가 또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아들과 가까워질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나 이런 걱정들이 있다. 그리고 애초에 결혼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남편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게까지. 네. 되게 훤칠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이 투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남편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그렇죠. 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머님이 들으시면 놀랄 일이 근데 정말 보잘것없다고 하는 거기부터 투사인 거죠. 그럴까요? 그러네요. 투사는 그래서 자동이에요, 자동. 아니 그때 장기 백수셨어요. 장기 백수였고
특별히 이제 목표하는 바가 없었고 20대셨잖아요. 그랬죠. 20대에 장기백서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지금? 20대는 도약의 시기. 장기도 안 그렇죠. 그런가요? 특히 네. 남성분들은 저희 다이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남자라 30대 우리가 후합니다, 지금. 내 남자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만. 열심히 뭔가를 화이팅을 해야 되는 시기죠. 그쵸. 근데 화이팅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지금은 화이팅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 시아버지를 많이 보고 결혼을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굉장히 우직한 가장상이세요. 평생 가족의 동생들의 생계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신 분이라 아버님이 저런 분이시라면 내 남편 될 사람 안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 그러면은 제가 원가족과는 조금 다른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던 것 같고 남편에게 멋진 가장이 되어달라는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도 부부관계를 좋게 유지를 해서 아들에게 쏠리지 않고 부부가 항상 최우선이도록 노력하고 그런 과정들을 열심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이게 쉽진 않지만 근데 많이 행복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결혼 전에 뭔가 그렇죠. 네, 처녀 총각들이 정말 이 공부나 책을 가까이 맞아요. 접하고 이런 건설적인 대화를 한다는 게 그건 너무 선택받은 사람들 좋습니다, 같아요. 전 처녀 총각이란 말이 왜 이렇게 좋았죠 방금? 돌아갈 수 없는 네. 글씨가. 근데 저도 진짜 나름대로 너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남편이랑 둘이 같은 책을 읽고 연애 때 이야기를 뭐 했는데요? 나누고 무슨 책 보셨는데?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전공서적 안 봐요. 정말 부모 되는 게 부모 되고 나서 근데 다 아셨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건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안 그 부모들이 그럼 결혼 전에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구조는 왜 만들지 않지? 너무 필요한데 정말 네.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에 결혼도 안 하고 맞아요. 제 주위도 친구들이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생각을 없이 막 네, 눈 떠보니까 식장에 있는. 근데 요즘 만약에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될 텐데 없잖아요. 이런 루트나 기관들이나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젊은 청년들 세미나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 왜 가르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었고 막 결혼을 앞둔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젊은 두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 예비 신랑 신부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아주 진짜 그 행복감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서 둘이 서로 제가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고 얘기를 하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우린 잘할 수 있어. 우리에겐 희망찬 미래만 있을 뿐. 우린 구멍이 없고. 우리는 해당하는데. 그렇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할 거야. 막 이런 서로 충만해 있어서 감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정말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 네. 부모가 된다는 건 경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건 네. 정말 이런 교육이나 이런 스터디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결혼을 더 안 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더 네, 결혼율도 낮아지고 실제를- 출산율도 더 낮아지고. 어려워서 안 해. 실제를 알게 돼서 안 모르는 되겠다. 게 약이다. 어디 좀 봐요. 모르는 게 어... 그래서 신혼 때 가장 많이 싸운다고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춰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결혼을 한 후에 이제 문제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때라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산 전까지 정말 야물지게 공부를 하고 출산 이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산부인과에 가서요. 첫 아이를 가진 산모들은 정말 그 희망찬 미래와 그 예쁜 아기를 품에 안을 그 기대와 그리고 그 옆에서도 남편이 계속 챙겨줘요. 또 그런 첫 아이는 남편분들이 많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둘째부터는 산모들 자세가 달라요. 정말 겸손해지고요. 두려워하고요. 남편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벌써 상황이 바뀌면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알기 전에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 순간 그때만이라도 시작해도 전 늦지 않다. 결혼해서도 늦지 않고 첫 아이를 낳고 나서도 늦지 않다. 저처럼 10년, 20년 다 키워놓은 다음에 공부하면요. 맨날 반성문을 써야 돼요. 정말. 매일 반성문을 써도 그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세대 정서 과정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냐면 다세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 책에서 말하는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질환들도 얘기하는데요. 신체 질병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단순히 유전이라는 말로 해요. 이 책에선 유전을 몇 프로까지 보냐면 유전은 이 정도다라고 고인이 되신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는 5% 정도 보셨어요. 유전. 여기 보에는 15%까지는 보거든요. 유전. 그럼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환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가정 환경, 정서 체계, 정서 과정에서 질병이 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뭐 정신적인 질병도 좋고요. 신체적인 질병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신체 질병은 달리 말하면 가족 정서 체계,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 세대의 장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저의 친가 쪽이 간이 안 좋으시고 당뇨가 있으세요. 아이고. 다 있으신데 저희 아버지도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마 할아버지도 안 좋으셨을 거라고 제가 우연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저희 아버지 젊으셨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군대로 굉장히 힘든 곳을 가셨어요. 아이고, 스스로? 네, 스스로. 네, 굉장히 힘든 곳을 가셔서 그때만 해도 막 나라도 힘든 시기였는데도 완전히 힘든 곳에 들어가서 일부러 막 더 극한으로 본인을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못한 채 또 오랜 기간 복무를 하시다가 나오셔서 가정을 꾸리시고 그게 또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 계속 또 어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젊으신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닐까. 그 간의 문제는 물론 이제 전체 우리 신체적인 질병은 스트레스와 매우 연결이 되어 있죠. 밀접하죠. 그런데 간은 특히 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물론 술, 담배를 많이 해도 간 질환이 걸리죠. 그리고 좋지 않은, 그리고 독한 약을 오래 복용했을 때도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심리학적인 측면만 좀 살펴보자면 내가 스트레스 해소 채널이 있었는가? 내가 화가 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걸 표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는가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공격성을 세련되게 잘 내가 사용할 수 있었나? 그냥 참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참기만 해. 그리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면은 스트레스가 독이잖아요. 독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간은 그 독을 처리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스트레스 처리, 공격성을 사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중에 공격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 무례하게 해도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고 집에 와서 괴로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2주 전쯤에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며칠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엄마 많이 오래 살 거야. 그럼 몇 달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말이니? 엄마가 50년은 더 살 거야. 이랬더니 가만히 바라보더니 엄마 난 항상 준비하고 있어. 엄마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의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엄마가 세상이거든요. 엄마가 튼튼하고 단단하게 서 있지 않잖아요. 엄마가 신체적으로 많이 아프다거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거나 이러면은 아이는 항상 엄마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제대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없고 항상 참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튼튼하고 건강하셔야 돼요. 자꾸 울고 아프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건강이 조금 몇 주간 안 좋았더니 바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나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나 어머님의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그 세상, 그 탄탄한 세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기보다는 부모님이 잘못됐을 때 자녀들은 첫 번째는 죄의식이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죄의식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나를 지켜주시던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를 더 단단하게 닦아 세우려고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간은 어떠신가요? 제 간은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아빠가 간으로 이렇게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오빠와 저에게 극심한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희는 문제 없이 잘 성장해서 좋습니다. 이게 해결이 된다고 말하죠. 이 책에서. 왜냐하면은 질병은 질적 변화보다는 양적 변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질병은 질적 변화, 결함의 결과보다는 양적 변화, 과정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병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당뇨가 있으셔서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두 분이 50대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누나와 동생이. 한 분은 동생은 40 중반에 돌아가셨네요. 일찍 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항상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단 거 먹지 마라. 단 거 덜 먹어라. 계속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6남매가 모두 다 그 당뇨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게 식습관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셨거든요. 한 세대에 걸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선생님들은 그 가족 내력 중에서 우리는 이런 게 좀 내려와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세웠어요.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좀 가볍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랑 남편이 만날 때부터 비염이 되게 심했어요. 그랬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비염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출혈이 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그쪽으로 질환이 있으셔서 아빠까지도 이제 출혈이 있으셨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저희 남편과 저하고 둘 다 그 질환이 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자기 분할을 거쳐가는 과정 중에 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코가 계속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킁킁 하시는 그게 있으신데 시어머니는 보톡스를 맞고 좋아지셨다면 아직도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수술을 하셨고 이렇게 다들 이제 의학적 도움을 받고 나아지셨다면 저는 그렇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저희 가정의 어떤 방향을 바꾸면서 둘 다 그 질환들이 많이 나아졌고 지금 거의 뭐 현저히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병에 대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반동 형성처럼 자동으로 조금만 증상 있으면 얼른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근데 나나 어머님은 애기 감기 걸리면 어떡하세요? 아이 감기 증상 살짝 올라오면? 저는 일단 소금물로 가글도 시키고 소고기 묵국을 진하게 끓여줍니다. 그러면 웬만한 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음식 먹여서 조금 푹 쉬게 해주시는 거죠. 좋은 과일이나 야채, 채소 같은 것도 좀 먹으라고 하고. 병원에 안 가시고요? 네, 안 간 지 꽤 된 것 같아요. 네. 고급진 방법을 사용하시네요. 다 선생님들께 배웠습니다. 우리 이든이 어머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아이든지 남편분이든지 이렇게 딱 증상이 보인다. 아이는 배도라지즙을 주고요. 남편이 아프면 생강청을 이제 타주고 아이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을 계속 더 마시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못 그쵸. 지나갈 때 그럼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아. 이제 어떡해요? 그냥 수건 열심히 갈아주고 함께 해주고 근데 그게 면역력 키우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해주니까 이 엄마의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내 탓이야. 어떻게 나 때문에 아파했는데 같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자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편안히 맞아요. 대할 수 네,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너무 네. 조급해지고 긴장해버리면 네, 네. 더 올라가요. 아이 열이. 네. 나 때문에 아픈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첫째니까 두려울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열이 많이 안 나는 편이었거든요. 많이 나봤자 38도 초반? 근데 최근에 40도 넘게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다희 어머니께 연락을 드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의 이러면서. 주치. 네. 나나 어머님께도 연락드립니다. 정말 두 분이 좋은 네. 그 인간요법이라고 네, 네. 해야 되나요? 그리고 생활의 지혜가 그리고 경험 아이 둘, 셋, 넷까지 키우시면서 이렇게 노하우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셔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심하고 열이 조금 나도 괜찮구나 하고 아이를 대하니 아이도 열이 되게 금방 떨어져요. 좋은 언니들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엄마의 마음가짐. 믿어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얼른 병원 가봐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공감해주는 거죠. 같은 엄마로. 그리고 지금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야 이건 진짜 이런 걸 꿀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와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했는데 남편분들 아프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줘. 진짜 역시 우리가 현모양처럼. 배워야 돼요. 아직도 저는 그 남편이 갑자기 돌발선 난청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큰아들 하나를 더 케어한다는 마음으로 끌고 그때는 병원을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좀 위험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이 그냥 청력이 균형 자체를 네네. 잃으시잖아요. 네. 청력이 회복이 빨리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얘기를 아직도 가끔씩 하면서 나중에 제가 힘들 때 다 풀어내. 근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극정성으로 돌보신다. 제 반성이 일어나네요. 저희 집 사람은 엄마는 약자는 돌보는데 환자는 돌보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환자도 약자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니 예외야. 우리 집 예외에서. 그런데 저는 사실 제 신체 질병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대우를 안 해요. 제가 병에 대해서는 대우를 안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내 품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자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유산균 같은 거는 집에서 열심히 그 발효식품 해주려고 김치 담고 된장국 끓이고 이런 일들 그래서 계속 면역력 높이려고 면역력을 높이려는 측면에서는 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아프면 홀대받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프다가 하면 이제 저희는 첫 번째로 쉬어라. 따뜻한 차 마셔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차를 권하고 쉬게 해주고 그 정도 합니다. 우리 명의로 우리 소문이 나 있는 다희 어머님은 아이들 감기 기운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따뜻함을 마시고 쉬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증상에 맞게 조금 좀 달라지. 상황이 조금 허준이십니다. 허준. 역시. 뭐 코가 안 좋으면은 이제 구주겸을 녹여서 좀 해준다거나 목이 안 좋으면 주겸을 먹인다던가 그런 어떤 항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요. 네, 아이들 일단 믿어주는 거. 너 이제 이틀, 3일이면 충분히 바이러스와 싸우고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엄청 힘들었죠. 많이 힘들고 막 찾아보고 별거 다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잘해주는 것만 알아도 엄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애들은 정말 잘 해주더라고요, 스스로가. 아이들이 아프면서 면역력을 키워가는 그 과정, 면역력, 그 질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사춘기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이 아플 텐데 그때 어머님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적용하면 좋겠다. 의사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책들을 보시면서 적절하게 집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열나거나 아프면 집에서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그 엄마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 책에서는 기본 분화 수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기본 분화 수준이 뭘까요? 지금 선생님들 점수는 뭐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몇 점 정도 보시나요? 이 책에선 100점 만점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데 10점이고 싶은 5점. 저도 엄마랑 좀 크게 안 부딪히려고 노력은 하는데 엄마에게서 자라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 몸의 어떤 것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네. 지금은 싸우고 있고 싸우면서 버티고 있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사실 기본 분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엄마 뜻대로 흘러가면 이건 상당히 점수가 낮은 건데요. 내가 인지적 명료와 딱 인식이 되어 있고 내가 그걸 거리두면서 계속 갈등을 버티고 있는 관계. 갈등을 포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밸런스를 계속 팽팽하게 유지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점수가 높은 거거든요. 우리 이든이 어머님은 저는 요즘 이게 이럴 수도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하고는 분화를 꽤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하고의 분화가 요즘 잘 안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너무 몸이 힘드시잖아요. 네네. 입덧에 뭐 사실 혼자 살 수 없는 상태이긴 맞아요, 하죠.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럼 거의 기생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거의 그 정도예요. 삶에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네. 즐기세요. 즐기세요. 좋습니다. 때로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완전히 내가 네. 남편에게 기대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 요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여보, 난 드니와 햇살이를 키울게. 당신 나를 키워. 이제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막 웃더라고요. 들으면서도 남편분 기분 좋으셨겠네. 그렇죠? 살짝 조금 질투가 올라오려고 하는. 부럽네요. 부러워요. 우리 다이 어머님은 지금 표정이 살짝. 저는 그런 날이 올까요?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되나? 그때 로칭에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네. 기댈 수 없는 상황이셨죠. 네. 그냥 아이고. 둘 다 내가 키우고 맞아.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랬거든요. 요즘에 그게 좀 저는 부럽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때 기억들로 맞아요. 살 수 있어요. 네, 돈독해지는. 영양분 삼아서. 맞아. 그때 네, 사랑받았던 기억. 내가 약해졌을 때 맞아요. 사랑받았던 그 기억들로. 마음껏 즐기셨어요. 좋은 조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 분화 점수가 내려가기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전 요즘에 2점인 것 같다는 생각. 저런. 선생님. 왜 이렇게 겸손해지셨어요? 참.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팽팽히 견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근데 제가 불안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 자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고 부모님과 분할을 하고 있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이제 또 계약을 앞두고 있고 막 이러니까 뭐 어려우시겠네요. 네, 힘든 감당해야 거예요. 될 그 불안이 올라가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남편을 제가 제일 만만하게 든든하게요, 든든하게. 남편을 제일 의지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과제들이 있잖아요. 에세이를 쓰고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책은 다 읽었냐, 과제는 언제 할 거냐, 오늘 밤에 1시까지 끝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제가 또 다른 제 자아가 얘기를 해요. 그만해, 하지마, 거기까지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계속 해요. 그래놓고 아니야 미안해 내가 지금 불안해서 그래 이제 이러고 결론을 내렸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불안이 올라갈 때마다 남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애들이 잘하고 있나?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고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어렵죠. 네. 근데 저는 그 이상하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뭐 완전 세계 신기록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잘해라, 어째라, 저쩌라, 뭐 이런
조언 한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럼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알아서 잘했나 보죠. 그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믿어주는 게 먼저예요. 믿어주는 게. 그리고 아이들은 뭐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딸들도 안 하는데 아들은 아예 안 해요. 밀어붙이면 아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앞에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여보 알았어요. 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해.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말 안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엄마들은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가지고 어떤 분은 미안하다고 사과했대잖아요. 이쪽 공부 시작하시고 나서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고 다그쳤던 거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다가 네. 너무 모르겠어서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 애들이 옆에서 되게 고소하다는 듯이 쳐다봐요.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분위기 좋네요. 모르겠어 막 이렇게 와서 막 하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책을 막 이렇게 덮으면 애들이 굉장히 통쾌하다는 듯이 옆을 쓱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공부하는 장점이기도 해요. 애들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엄마랑 책 바꿔서 읽을까? 저도 그래요. 야 바꿔 읽자. 애들이 아니에요. 할게요.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그 처지가 되어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기본 분화 수준은 우리 심리학적으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오롯이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객관화된 상태로 내가 보고 있는가, 내 주관적인 관점으로 계속 강요하지는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을 살도록 내가 내버려둘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서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협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각자 자리에서 또 와서 멋있게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어떤 한 사람이 기대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기본 분화 수준인데 이 수준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쉬워지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내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 일에 관여할 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할 일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312페이지에 보시면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서와 태도를 수정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계속 공부시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중학교 때 뭐 선생님들은 저보다 착한 게 확실해요. 바꿔 읽을까? 그러다가 애들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읽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들이 너무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혹시 하루에 1시간 정도 엄마랑 시간 낼 수 있니? 중학교 때니까 네, 낼 수. 그래 그럼 엄마랑 같이 책 좀 읽을래? 이랬더니 이제 성적이 많이 안 나왔을 때였으니까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함께 읽었던 책이 앙리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소리내서 읽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다시 물질과 기억. 첩첩산 중이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책을 안 봅니다. 아주 뭐 제가 제대로 했죠. 진짜 얼마나 이렇게 바보스러운 행동을 제가 했는지 돌아보면 이게 너무 미안해요. 이게 뭐예요? 내 방식을 그대로 아이한테 그냥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한 겁니까? 한 가지 그래도 남은 게 있다면 내가 엄마와 정말 책 중에 그 상위 1%, 2%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 뭐 요 정도. 근데 그것도 뭐 프라이드는 아니고 그냥 읽었다.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은 제가 장사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내가 생각이 바뀌기 전에 이거 안 바뀌는 문제인데 내가 계속 내 방식으로 어떤 것을 했던 행위들? 저는 되게 사소한 건데요. 최근에 제가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엄마를 만나면
가끔 이제 아빠에 대해서 불만을 엄마한테 말씀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뭐 그러면 엄마는 항상 아빠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아빠가 이렇잖아 저렇잖아. 조금 중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득 이 책을 읽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이 다세대 정서과정 읽을 때 문득 제 딸이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제 딸이 나중에 커서 아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남편에 대해서 저한테 욕을 한다면 제가 욕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딸아 눈치 챙겨라. 눈치 챙겨라. 아빠가 널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데 아빠가 얼마나 멋있으신 분인데 이러면서 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아 이거 엄마한테 그만해야겠다. 같이 겪으신 세월도 있을 거고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을 텐데 단편적인 제 시선에서 아빠를 사랑하는 엄마한테 아빠를 욕하는 건 모두에게 정말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고 아빠에 대한 미움도 크게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작은 생각의 변화인데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구나를 좀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이 하나요? 아빠에 대한 불평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불평인지 욕인지 이게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불평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욕을 한다. 욕을 하셨어요? 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기억나지 않는 걸로 넘어갑시다. 저는 아무리 미워도 아이들한테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는 관여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한 발 떨어져서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드나 더우나 뭐 이렇게 무조건 다 회사를 나가신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아빠 덕분이다. 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네 분이신데 네. 다 잘 될 겁니다. 네, 그랬으면 진짜 이거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엄마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싸웁니다. 그렇죠. 네. 둘이 있을 때면 네.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건 부부관계인데 자녀 앞에서는 이건 상당히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 다이아하고 서연이는 네. 아빠 불평을 네, 안 해요. 그냥 느낌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애들 앞에서는 아빠가 얼마나 이 더운데 힘들게 일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저도 이제 근데 제가 조심해야 돼요. 남편 애들 앞에서 저만 조심하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아빠를 너무 힘들게 하면 딸들이 봤을 때 불쌍해서 욕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집에서 약자이시군요. 저만 조심하면 됩니다. 정말 생각이 변해야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바뀌어요.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 내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참 효과 있게 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낼 수 있는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핸드폰에도 좋은 명언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뭐 핸드폰을 본다, 놓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전공서적을 보시는 게 선생님 정신발달에 그리고 셀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책을 읽다 보면요. 생각이 제대로 바르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증명된 자료가 축적된 좋은 전문 서적들을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일상에 적용했을 때 정확하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번 주 참 좋은 책들을 읽으셨는데 마음이 복잡해지셨겠지만 왜 내 문제도 참 어려운데 지금 어머니 이해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해해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사셨는지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했으니까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12페이지인데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인과 모델로부터 체계 모델로 전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과 모델, 이거는 원인과 결과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구나,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그거 몰라서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체계 속에서 결국은 거기에 도착하게 하는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계속 물이 흘러서 저기에 도달하는구나. 그렇죠? 이것처럼 체계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흐름을 왜 살펴봐야 하냐면 내 삶 안에 구조로 그냥 뼈로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구조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죠. 정신이 뼈다. 이 뼈대인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책 313페이지 문장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중립성을 발달시킬수록 그리고 그가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자기, 셀프를 발달할수록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갈등적 감정도 더 많이 해결된다. 우리 대인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편안해지면 우리 삶이 어때요? 편안하고 행복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또 선생님들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책들 읽으시면서 더 단단해지시고 그래서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